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 강박. 지은이는 올리버 버크먼. 영국을 대표하는 논픽셔니스트이자 외면하고 싶은 주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불편한 진실 수집가. 영국 헌팅턴 스쿨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다. 세계적인 신문 가디언에서 이 칼럼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라는 타이틀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4년간 장기 연재하며 영국의 대표 저널리스트로 자리 잡았다. 내가 처음 행복에 이르는 부정적 경로를 따라가 보기로 작정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여타 다양한 접근법들이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수천 권의 책과 자기계발 분야의 숱한 권위자가 행복해지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유명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러나 그중 대다수가 단순히 낙관론 숭배를 복창하는 데 그친다. 즉, 행복해지고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목표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집중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은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긍정적으로 사고하라는 슬로건은 사람들의 심기만 언짢게 하고 한 가지 목표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내는데 더 방해가 되기도 한다. 또한 동기부여에 너무 목매달다 보면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나쁜 습관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철학자 앨런 와츠가 설명했듯 우리가 몹시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느끼는 가장 주된 이유는 안정감을 느끼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이다. 불안정과 불안감 앞에서, 비관론과 슬픔 앞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긍정적 사고가 결코 제공해주지 못했던 유연하고 탄력적인 길을 따라 행복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잠시 후 나에게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노라고 큰 소리치는 저 남자. 8시가 조금 넘은 12월의 어느 아침, 나는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 외곽의 어둑한 농구장에 와 있다. 저 주황색 노인장의 말에 따르면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지혜 하나를 배우게 될 거란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기부여 세미나라고 알려진 이 동기를 부여하라 세미나에는 나 말고도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인파가 자리를 채우고 있다. 여러분, 알고 싶죠? 청중에게 묻고 있는 저 80대 노인은 오랫동안 자기계발 분야에 몸담아온 권위자이자 긍정적 사고의 힘을 칭송하는 책을 35권 이상 쓴 로버트 슐러 박사다. 그는 교회를 세운 목사이기도 한데 그의 교회는 미국에서 전체를 유리로만 지은 건물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청중은 함성으로 긍정의 답을 대신했다. 슐러 박사는 동기를 부여하라, 성공하라 라고 적힌 거대한 현수막 2개와 미국 국기 17개, 그리고 꽤 많은 화분으로 장식한 무대 위를 뻣뻣한 걸음걸이로 왔다 갔다 하며 다시 말문을 열었다. 자, 이제 이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삭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세요. 영원히. 여러분은 자기 운명의 주인입니다. 원대하게 생각하고 꿈은 더 원대하게 꾸세요. 긍정적 사고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슐러의 철학이 내세우는 논리는 긍정적 사고 만능설의 알맹이만 추린 것으로 딱히 복잡할 것도 없다. 요컨대 행복과 성공을 성취하겠다고 결심하고 슬픔과 실패의 유령들을 모조리 몰아내면 행복과 성공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얘기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나는 뉴욕에 있는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훑어보다가 유리만으로 지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슐러 박사가 깜빡 잊고 자기 사전에서 파산이라는 단어는 삭제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우리는 행복에 집착하는 문명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는 꽤 서툰 것 같다. 행복의 과학이 발견한 내용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현대의 삶이 낳은 무수한 혜택이 우리의 집단적 분위기에 활력을 주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가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그 난감한 진실의 정체다. 살아가며 발생하는 문제를 책 한 권 분량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런 책을 갈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듯한 표지글에 이끌려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대체로 거기 담긴 메시지는 지극히 평범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본질적인 이야기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판단해 그 일을 하라는 것이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 아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타인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라고 조언한다. 지난 몇 년간 가장 크게 성공한 경영 지침서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은 직장에서 행복과 생산성 높이기를 목표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작은 물고기 장난감을 나눠주라고 제안한다. 비교적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국가별 행복도 조사를 보면 가장 행복한 나라는 자기계발서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도 전문적인 심리치료사가 널리 활동하는 나라도 아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든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먼저 행복을 추구한다는 개념 자체에 결함이 있음을 의심해 봐야 하는 건 아닐까? 도대체 누가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 걸까? 어느 종교든 적어도 현세에 관한 한 드러내놓고 행복을 강조한 적은 없다. 철학자들 역시 행복에 대해 각자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또한 어느 진화 심리학자에게 물어봐도 우리가 번식의 의지를 잃어버릴 만큼 무기력하거나 비참해지지만 않는다면 진화는 우리가 행복하든 말든 별 관심이 없다고 말해줄 것이다. 일단 행복을 가치 있는 목표라고 치더라도 더 지독한 함정이 기다린다. 어쩐지 행복에는 그걸 목표로 삼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내재적 속성이라도 있는 것 같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행복하냐고 자문하기 시작하는 순간 행복은 끝난다고 말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행복은 똑바로 응시할 수 없고 곁눈질로 흘끔 엿보기만 해야 하는 대상인 듯하다. 이 모든 걸 감안할 때 혹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나는 문득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치에 닿는 개념을 제시해온 모든 심리학자와 철학자, 심지어 자기계발계의 일부 권위자까지 하나로 묶는 뭔가가 있을 듯했다.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그들이 도달한 뜻밖의 결론은
행복하고자 애쓰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주범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불안정과 불확실함 혹은 실패 같은 부정적 요소를 모조리 제거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자신감 상실, 두려움, 불안감, 슬픔을 안겨준다는 얘기다. 우리 대다수가 평생 피하려 애써온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불확실성 즐기기, 불안정 포용하기,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닌 실패에 익숙해지기, 심지어 죽음의 가치 두기 등이 있다. 한마디로 그들은 정말로 행복하려면 부정적인 감정도 기꺼이 경험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소한 그 감정들로부터 너무 강박적으로 달아나려 애쓰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관점은 놀라울 정도로 길고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라고 강조하는 시각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스토아 철학자들의 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불교의 핵심에도 진정한 평안은 불안을 고스란히 감싸 안는 것, 즉 우리가 서 있는 토대는 견고하지 않으며 결코 견고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는 사상이 깊게 깔려 있다. 언제나 죽음을 염두에 둠으로써 오히려 생기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중세의 메멘토 모리 전통에서도 그러한 관점이 토대를 이룬다.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반문화 철학자 앨런 와츠가 올더스 헉슬리를 인용하며 노력 역행의 법칙 혹은 역행 법칙이라고 부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정치에 이르기까지 어떤 종류의 맥락에서든 잘못된 일의 상당 부분은 모든 걸 잘하려는 노력에서 기인한다는 생각이다. 와츠의 말을 인용하자면 물 위에 떠 있으려고 발버둥 치면 물 밑으로 가라앉지만 가라앉으려고 애쓰면 떠오른다. 불안이란 안전해지려고 길을 쓸 때 생기는 부산물이다. 헉슬리는 많은 경우 무언가를 해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할수록 성공 가능성은 작아진다고 말했다. 긍정적 사고의 문제를 분석하는 연구자 중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심리학 교수 데니얼 웨그너는 하버드 대학에서 정신통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웨그너는 우리가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억압하려 애쓰면 역설적으로 그것이 더 우세해지는 현상을 연구하는데 이는 역설적 과정 이론이라 불린다. 웨그너 교수가 자기 경력의 상당 부분을 바쳐 몰두해온 문제는 간단하면서도 심하게 짜증스러운 실내 게임에서 비롯됐다. 그것은 도스토옙스키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도전 형식을 띤 이 게임은 당하는 사람에게 1분 동안 흰 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 흰 곰 게임은 인생에서 잘 안 풀리는 일들에 관한 하나의 은유다. 우리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도달한 결과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그 일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길에 푹 파인 바퀴 자국이 있어서 그걸 피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꼭 자전거를 그 자국 속으로 몰아간다. 남의 아픈 부분이니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생각한 그 말을 무심코 내뱉고는 온몸을 움츠리며 경악한다. 요리잔을 조심스레 들고 내내 쏟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거실을 가로지르다가 집주인이 보는 앞에서 카펫 위에 쏟는다. 웨그너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 벌어지는 일은 인간만의 특이한 메타인지, 즉 생각에 관한 생각이 일으킨 오작동이다.
웨그너는 메타인지는 생각이 생각 자체를 대상으로 삼을 때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억지로 다른 생각을 떠올리면 흰곰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메타인지가 감시 과정을 작동해 우리가 실제로 그 과제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증거를 찾고자 머릿속을 훑기 시작한다. 바로 이 시점에 상황이 위태로워진다. 노력이 과하면 메타인지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실험자들에게 어떤 불행한 사건 이야기를 들려주고 슬퍼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하면 그들은 아무 지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가운데 비통함을 느끼지 않으려고 가장 많이 노력하는 이들이 상실감에서 회복하는데 가장 오래 걸린다는 것을 밝힌 연구도 있다. 성적인 부분에서도 정신적 억압 노력은 실패한다. 피부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연구에 따르면 섹스를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성적으로 흥분했다. 가령 우리가 슐러 박사의 제안에 따라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사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결심했다고 해보자. 이러한 접근법에는 온갖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자신이 결심을 제대로 실행했는지 감시하는 행위로 인해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에런 라이크는 긍정적 태도의 기원을 19세기에 생겨난 신사상이라는 사이비 종교운동에서 찾는다. 신사상은 당시 지배적이던 미국식 칼뱅주의의 암울한 메시지에 반발해 생겨났다. 칼뱅주의는 쉼없이 일하는 것을 모든 기독교도의 의무로 규정했고 그럼에도 영원히 지옥에서 살도록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분통 터지는 예정설까지 덧붙였다. 반면 신사상은 정신의 힘으로 행복과 세속적 성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사상과 같은 뿌리에서 싹튼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신흥 종교는 그러한 정신력이 육체적 질병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런 라이크가 분명히 밝혔듯 신사상은 그들 특유의 가혹한 비판 체계를 강요하며 칼뱅주의의 노역 의무를 긍정적 사고의 의무로 대체했을 뿐이다. 이디스 워튼의 어느 단편소설 속 등장인물은 이렇게 말한다. 불행해지는 방법은 아주 많지만 편안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요. 행복을 좇는 짓을 그만두면 되지. 행복에 이르는 부정적 경로의 여러 주창자는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으로 더 깊이 뛰어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사망 이후 몇 년 뒤에 아테네에서 생겨난 스토아 철학은 거의 5세기 가까이 행복에 관한 서구의 사유를 지배해온 철학류파다. 최초의 스토아 철학자로 알려진 사람은 기원전 334년경 키프로스의 남쪽 해안, 즉 오늘날의 라르나카에서 태어난 제논이다. 라이르티오스는 제논이 크라테스 밑에서 공부하던 초기에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는데 이 일화는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비논리적 믿음이라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보여준다. 크라테스는 제논에게 콩죽 한 사발을 주고는 그것을 들고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곧바로 지팡이로 사발을 깨뜨려 죽이 제논의 온몸에 튀게 만든다. 제논이 당황해서 달아나자 크라테스는 제논의 뒤에 대고 소리치며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제논을 조롱한다.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달아나는 것이냐.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은 초창기부터 근본적으로 이성을 중요시했다. 자연이 특별히 인간에게만 이성적 사고 능력을 부여했고 인간에게 걸맞은 고결한 삶이란 이성과 합치하는 삶이라는 주장이었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여기에 심리적 측면을 덧붙였다. 이성에 합치하도록 고결하게 살면 내적 평온을 얻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스토아 철학 연구가인 윌리엄 어비는 내적 평온이란 슬픔과 분노,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없고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존재하는 마음 상태라고 썼다. 바로 여기에 스토아 철학과 현대 낙관주의 숭배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긍정 주창자들이 쓰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대개 들뜨기 쉬운 쾌활함을 의미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한 이상적인 마음 상태는 평온이다. 평온은 기를 쓰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처한 환경을 담담하고 무심하게 받아들일 때 생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 중 다수가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 사건이 우리를 슬프고 불안하고 분노하게 만든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고 지적한다. 쉴 새 없이 짓거리는 옆자리 동료 때문에 짜증이 날 경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동료가 짜증의 원인이라고 단정한다. 소중한 친척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 병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때 우리의 경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외적인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사실 그 무엇이든 우리 마음 바깥에 존재하는 것을 두고 부정적이니 긍정적이니 묘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그것에 관해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이다. 옆자리 동료가 짜증스러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방해받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우리의 판단 때문에 그가 짜증스럽게 여겨진다는 얘기다. 친척이 병에 걸린 것도 아프지 않은 것이 좋은 일이라는 우리의 관점에 비춰볼 때만 나쁜 일이다. 따지고 보면 매일 수백만 명이 병에 걸리지만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괴로움을 느끼지도 않는다.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만사가 영혼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했고 마음의 동요는 우리 내면의 의견을 통해서만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집이나 직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조차 그 자체로 부정적인 사건은 아니다. 그 자체는 그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며 단지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뿐이다.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만 유지하려 애를 쓴다. 그러다 보니 도저히 좋은 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그에 대처할 준비가 덜 되어 괴로움이 더 뼈아프게 느껴진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엄중한 합리성을 적용해 일이 잘못될 가능성에 대처하는 명쾌하고 지속 가능하며 차분한 방법을 제안한다.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모조리 회피하려 애쓰기보다 그 상황을 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그것을 부정적 시각화라고 표현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더 신랄하게 나쁜 일 미리 생각해 보기라고 불렀다.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쾌락 적응이 행복의 커다란 걸림돌 중 하나라는 데 의견을 모아왔다. 쾌락 적응이란 전자기기처럼 사소한 것이든 결혼 같은 중대사든 일단 새로운 쾌락의 원천을 얻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에 시들해진다는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속상하게 하는 현상이다. 새로운 행복의 원천을 얻어도 거기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 중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음을 주기적으로 떠올릴 경우 쾌락 적응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썼다. 무언가에 애착이 생기면 그것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병이나 크리스털 잔처럼 대하라. 자식, 형제, 친구에게 입을 맞출 때는 반드시 죽을 존재를, 즉 당신의 소유가 아닌 존재를 사랑하고 있음을 되새겨라. 그는 지금은 당신 앞에 있지만 결코 헤어지지 않을 존재도 영원한 존재도 아니며 특정 계절에만 볼 수 있는 무화과나 포도 같은 존재다. 상황이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는 수시로 발생한다. 그러나 설령 일이 잘못되더라도 대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지독한 상황은 아니다. 직장을 잃는다고 반드시 굶어 죽지는 않는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해서 평생 비참하게 살아갈 운명이 닥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비논리적인 판단에서 기인하며 대부분 그 일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나쁜 일 미리 생각해 보기는 그런 비논리적인 생각을 보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상황이 잘못될 경우 정확히 어떻게 잘못될지 생생하게 상상하면 대개는 자신의 두려움이 과장돼 있음을 깨닫는다. 직장을 잃으면 새 직장을 구하는 구체적인 단계들을 밟으면 그만이다. 연인과 헤어지면 혼자 누리는 인생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예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시하면 불안을 야기하는 생각의 상당 부분이 힘을 잃는다. 세네카가 종종 지적했듯 우리는 우리의 통제력이 실제보다 훨씬 큰 것처럼 행동한다. 사실은 건강이나 재정, 평판 같은 개인적인 일들조차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비교적 좋은 시절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잊는다. 하지만 불운한 시절이 찾아오면 사태의 진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계획은 어그러지고 사람들은 죽는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정말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처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스토아 철학의 시각에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초래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판단만 통제하면 괴로움 대신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오이가 쓴가? 그러면 오이를 내려놓아라. 길에 가시덤불이 있는가? 한쪽으로 비켜 지나가라. 그러면 됐지. 세상에 어째서 이런 게 생겼을까 하고 따질 필요는 없다. 단지 상황이 그럴 뿐이다. 마음 먹고 그냥 거기서 나가면 그만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판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자 행복을 위해 반드시 통제해야 하는 한 가지다.
평온함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비합리적인 판단을 대체하는 데서 나온다. 심지어 세네카가 제안한 것처럼 나쁜 상황들을 일부러 경험해 봄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비합리적으로 두려워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 수세기 후 이 방법은 심리치료사 엘버트 앨리스에게 큰 영감을 주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인 2006년 나는 엘버트 앨리스 연구소라고 이름 붙인 비좁은 아파트로 그를 만나러 갔다. 대화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나를 향해 손가락을 흔들어대며 말했다. 2500년 전에 붓다가 말했듯 우린 전부 정신줄을 놓고 쌩지랄을 하고 있어. 그냥 그게 우리가 생겨먹은 꼬라지라고. 그로부터 몇십 년 전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앨리스를 인간 중심 심리학의 창시자 칼 로저스에 이어 그리고 놀랍게도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제치고 20세기에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심리치료 전문가로 꼽았다. 전통적인 심리학계는 대부분 말똥에 불과하다고 한 앨리스의 견해를 감안하면 그것은 매우 관대한 결정이었다. 앨리스는 1950년대에 처음으로 스토아 철학을 가미한 심리학을 알리기 시작했다. 1932년 키 크고 마른 18살 청년 앨리스는 여자들에게 말을 걸기는커녕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여자들과의 대화를 두려워했다. 그는 한 가지 규칙을 정해 한 달 동안 매일 그 규칙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식물원 안에 한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가 근처에 여자가 앉으면 순수한 대화를 시작해보는 것이었다. 그게 다였다. 당시 그는 130명의 여자와 대화를 시도했다. 그중 30명은 일어나서 가버리더군. 그래도 내겐 100명의 표본이 남았고 그 정도로도 연구 목적에는 충분했지. 나는 평생 처음으로 여자 100명과 말을 주고받았다네. 앨리스가 벤치에서 나눈 대화 중 다시 만날 약속을 할 정도로 이야기가 진전된 경우는 딱 한 번뿐이었다. 그런데 여자가 나오지 않았다. 브롱크스 식물원에서 여자들을 만나본 앨리스는 자신이 생각하던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절이 자기가 두려워한 절대적인 불행과 거리가 꽤 멀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도 단검을 꺼내 내 고환을 자르려 하지는 않더라고. 토하면서 달아난 사람도 경찰을 부른 사람도 없었어. 후에 그가 창피함 부수기 연습이라고 칭한 이런 종류의 시도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의 나쁜 일 미리 상상해 보기였다. 앨리스는 어떤 일에서든 최악은 대체로 그게 끔찍한 일일 것이라는 사람들의 과장된 믿음이라고 즐겨 말했다. 그 믿음을 제거하는 방법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고 실제로 여자에게 거절당하는 일은 단순히 달갑지 않은 정도일 뿐 무시무시하거나 끔찍한 일은 아니었다. 나중에 심리치료 전문가로 일할 때 앨리스는 또 다른 창피함 부수기 연습들을 고안했다. 그중 한 방법이 맨해튼 거리로 나가 낯선 사람들에게 실례합니다. 제가 막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그러는데요. 올해가 몇 년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연습을 한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여긴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다. 앨리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언제나 더 나쁜 상황을 생각해낼 수 있으므로 100% 나쁜 일은 있을 수 없다. 심지어 살해당하는 일은 대단히 나쁜 일이지만 100% 나쁜 일은 아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것은 더욱 나쁜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딱 한 가지 사건만은 100% 나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못해 인정했다. 그것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지적했다. 우주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음을 인정하면 불안은 훨씬 줄어들 것이요. 앨리스의 말이다. 삶의 고통은 집착으로부터 시작된다. 불교의 핵심 개념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이르는 조건과 현저하게 대립된다. 엄밀히 말하면 행복에 이르는 부정적 경로에 정확히 대응한다. 그것은 바로 집착을 끊는 일이다. 불교의 핵심적 가르침인 사성제의 두 번째 진실에 따르면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다. 우리에게 어떤 욕망이 있고 또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거의 모든 행위에 동기를 부여한다. 우리는 단순히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즐기고 고통스러울 때 불쾌감을 겪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달리거나 혐오하는 습관을 기른다. 좋아하는 것은 영원히 움켜쥐려 하고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든 회피하려 한다는 말이다. 이 모두가 집착이다. 집착이 생기는 이유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피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가 부인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늘 만사가 어떠해야 한다거나 절대로 어떠하면 안 된다거나 뭔가를 영원히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오이디푸스가 테베의 왕자로 태어났을 때 신탁은 그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거라는 끔찍한 운명을 예언한다. 그의 부모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한 양치기를 불러 아이를 내다버리라고 명령하지만 양치기는 차마 아기가 죽게 내버려 두지 못한다. 살아남은 아이는 후에 코린트의 왕과 왕비의 양자가 된다. 시간이 흘러 자신이 양자라는 소문을 들은 오이디푸스가 캐묻자 양부모는 그 사실을 부인한다. 그래서 신탁의 끔찍한 예언을 알게 되었을 때 오이디푸스는 예언 속의 부모가 코린트의 왕과 왕비라고 생각한다. 오이디푸스는 자기 부모라고 여겼던 그들과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저주를 피하겠다고 결심하고 여행을 떠난다. 불행히도 그가 도착한 그 먼 곳이 하필이면 고향 테베였다. 이후 운명은 그 불가피한 결말로 그를 이끈다. 우선 마차 한 대를 놓고 벌어진 말도 안 되는 다툼에 휘말렸다가 결국 그 마차의 주인을 죽이는데 그가 바로 친아버지다. 그 뒤 그는 자기 어머니와 사랑에 빠진다. 이 이야기에 대한 명백한 해석 중 하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은 절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메지드가 더 좋아하는 해석은 따로 있다. 핵심은 무언가로부터 달아나려 하면 그것이 쫓아와 당신을 물어버린다는 겁니다. 자신이 피하는 바로 그것이 말이죠. 그 달아남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요. 프로이트는 인간 심리의 구조 전체가 이 회피를 중심으로 구축된다고 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회피하는 모든 것의 저장소입니다. 불교의 기원설화도 비슷한 맥락이다. 붓다는 부정성과 고통과 무상을 피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똑바로 마주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즉 깨달은 존재가 되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밖에 다른 무엇이든 현재에 머물며 그것을 관찰해야 한다. 도쿄에 있는 자해의과대학의 정신의학과 학과장이던 모리타는 생각과 감정을 정신의 날씨로 여기는 불교의 관점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 및 감정을 우리와 평화롭게 공존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관점 말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해야 한다고, 자기 인생에는 아무런 곤란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불쾌함이나 따분함 같은 느낌을 피하려는 불가능한 노력에 에너지를 낭비한다. 모리타 요법을 실행하는 치료사 제임스 힐은 이 독특한 접근법을 이렇게 표현한다. 다수의 서구 치료법은 우리의 감정 상태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그 바탕에는 우리가 감정을 변화시키거나 약화할 수 있으면 보다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거라는 가정과 감정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풀장의 높은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거나 자신감을 길러야 누군가에게 데이트를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맞는 것일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대다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마냥 기다리기만 할 것이다. 우리는 인생 경험을 통해 꼭 감정을 배워야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운다. 일단 자기 감정을 받아들이면 감정 상태를 바꾸지 않아도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행동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룬 대중서적을 읽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예일 대학에서 실시했다는 목표 연구 사례를 보았을 터다. 연구진은 1953년 예일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미래에 이룰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작성해 두었는지 물었다. 응답자 중 겨우 3%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20년 뒤 연구진은 졸업생들을 추적해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보았다. 결과는 이론의 여지 없이 분명했다. 목표를 기록해둔 3%의 졸업생이 나머지 97%를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했다. 이 연구가 자기계발계와 기업 세계의 여러 분야에서 전설적 위치를 차지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이 연구가 실제로도 전설이라는 점이다. 예일 대학은 목표 연구를 실시한 적이 없다. 몇 년 전 패스트 컴퍼니라는 기술 관련 잡지의 한 기자가 연구의 기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기자는 먼저 동기부여계의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출전을 묻자 당황하며 서로를 지목했다. 앤서니 로빈스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에게 물어보라고 했고 트레이시는 지그 지글러를 추천했다. 그런데 지글러는 다시 앤서니 로빈스를 추천했다. 나는 그 일에 직접 나서기로 하고 예일 대학 기록 보존 관리 책임자인 비벌리 워터스에게 연락했다. 처음에 워터스는 기꺼이 도와주려 했지만 내가 그 연구 제목을 말하자 목소리에 좌절감이 스며들었다. 여러 해 전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제가 직접 꼼꼼하게 검토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1953년 졸업생 동창회 총무가 또다시 철저하게 알아보았지만 누구도 그런 설문 요청을 받아본 사람이 없었답니다. 워터스는 그 설문을 다른 해에 행하고 1953년의 일이라고 잘못 표기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예일대학 총동창회가 관련되었을 텐데 거기에서도 그 설문을 기억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확실함에서 오는 불안을 터무니없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그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며 심지어 죽음을 초래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강력한 대안적 가능성은 분명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가 불확실함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불확실함 속에 감춰진 잠재력을 활용한다면 현재의 심리가 안정되는 것은 물론 미래에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급진적이고 행복에 대한 부정적 접근법의 핵심에 가까운 방법은 안전이라는 목표 그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불안정과 취약함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다. 우리가 안전을 느끼기 위해 동원하는 여러 방법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행복 연구 분야의 되풀이에서 등장하는 주제다. 우리는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지만 임계점을 넘어서면 더 많은 돈이 곧 더 큰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 안전한 동네로 이사하거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주택 단지 안에 틀어박혀 모든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것은 집단적 행복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굳건한 연인 관계나 안정적인 친구 관계를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 자체를 압박한다. 그러한 관계를 활짝 피워내려면 관계를 보호하거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든 경험에 열린 태도를 취해야 한다. 모든 예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완벽한 안정을 얻으려 애쓰는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해롭다는 사실이다. 가톨릭 수사이자 작가인 토머스 머튼은 자서전 7층 산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썼다. 많은 사람이 결코 파악하지 못하는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사실이다. 상처를 주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그만큼 더 작고 사소한 것으로부터도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페마 초드론에게 불안정은 현실의 본질적인 성질이며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탄탄한 기반을 찾아 허둥지둥 달려가는 데서 생긴다. 초드론은 불자가 되는 것은 집 없는 존재가 되는 일이라고 말한다. 몸을 돌려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지할 기반이 없는 조건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는 일이다. 초드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정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최종적인 안정 같은 것도 없습니다. 세계 가치 조사 등 평판 좋은 조사 프로젝트를 포함해 세계적인 행복도 조사를 보면 가장 가난한 축에 속하는 몇몇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구의 92%가 하루 $2 미만으로 살아가는 나이지리아가 1등을 차지했다.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10여 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앞으로 바로미터의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그 지역에서 가장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응답자가 드물게 높은 수준의 낙관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얼마나 낙관적으로 바라보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에서는 재산이나 교육과 반비례하는 결과가 나왔다. 가진 게 가장 적은 사람들이 자녀의 미래를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얘기다.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가난한 나라에서는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훨씬 드물게 나타난다. 이는
진단받을 가능성의 차이도 계산해 넣은 결과였다. 전 세계의 정신 건강을 조사한 최근 한 보고서를 보면 정신질환 빈도 측면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최상위는 모두 산업화한 부유한 국가가 차지했다. 이런 심리적 현상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기원전 6세기부터 5세기에 걸쳐 살았던 헤라클레이토스는 아무도 같은 강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고 했고, 그와 동시대에 중국에서 살았던 공자는 개울을 가리키며 저것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흐른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사람, 동물, 식물, 공동체, 문명은 모두 성장하고 변화하고 사멸한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명백한 사실이고 종교적인 사람이든 과학적인 사람이든 그 점에는 모두 동의한다. 왓츠는 이런 명백한 통찰이 있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실에 저항하며 확고함과 영원함, 고정성, 안정성을 찾으려 발버둥치며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것이 근본적인 착오임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했다. 찰나성과 가변성을 본질로 하는 우주에서 완벽한 안정을 원하는 것은 모순이다. 안전 추구는 삶의 본질인 변화로부터 자신을 떼어내려는 일이다. 왓츠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내가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 인생의 흐름에서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인생과 분리되기를 원하는 셈이다. 이제 우리는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다. 우리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에고라는 방어벽을 쌓는 것은 안정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지만 바로 그 방어벽이 불안정이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주범이다. 안전해진다는 것은 나를 격리해 방어벽으로 둘러싸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내가 격리되었다는 그 느낌이 나를 외롭고 두렵게 만든다. 왓츠는 안전을 바라는 욕구와 불안정하다는 느낌은 하나라고 결론을 내렸다. 요점은 불안정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불안정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다. 왓츠는 다음과 같이 썼다. 안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만물이 변화한다는 개념에 동의하는 것, 삶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 알맹이, 즉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의 중심이자 영혼의 영속성과 지속성, 안정성을 확신하고자 무리하게 노력한다. 그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어떠한 안정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삶이 인간을 극도로 지치게 하고 좌절감을 안겨주는 진짜 이유는 죽음과 고통, 두려움, 굶주림 같은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짓은 그런 사실이 존재할 때 우리가 그 주위를 맴돌고 윙윙거리고 몸을 뒤틀고 빙빙 돌면서 그 경험으로부터 나를 떼어내려 하는 것이다. (20만) 행으로 이루어진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호숫가에서 자연의 정령이 전사이자 왕자인 유디스티라에게 존재의 의미에 관해 이것저것 따져 묻는다. 정령이 묻는다.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은 무엇인가? 유디스티라의 대답은 이 서사시에서 매우 유명한 구절 중 하나다.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은 매일 무수히 많은 존재가 죽음의 집으로 가는데도 인간은 여전히 자신을 불멸의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늘 그랬듯
싸잡아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이 말만큼은 아주 설득력이 있다. 근본적으로 아무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 1924년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난 베커는 21살에 군에 입대했고 젊은 시절에 나치 강제 수용소를 해방하는 일을 돕다가 끔찍한 실상을 목격했다. 베커의 책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죽음이라는 개념과 이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라는 동물을 그 무엇보다 끈질기게 괴롭힌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억압하고 죽음에 직면하는 일을 회피하기 위해 거대한 심리적 방어벽을 쌓는 데 일생을 바친다. 베커가 볼 때 사실상 인간 행동의 막대한 부분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죽음이 인간의 최종 종착지임을 어떤 식으로든 부정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다. 베커의 시각에서는 모든 종교, 정치적 활동, 민족 정체성, 사업, 자선활동, 예술적 추구는 바로 불멸 프로젝트, 즉 죽음의 중력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다. 우리는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간이 아니라 불멸의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모든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든 하지 않든 하나의 종교다. 베커에게 정신질환은 죽음을 부정하는 내적 기제가 오작동을 일으킨 결과다. 그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우울한 이유는 자신이 우주적 중요성을 지닌 영웅이 아니라는 진실, 머지않아 죽으리라는 진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다 거듭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베커는 음울하게 설명했다.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일이 그처럼 쉬운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 각자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을 것임을 안쓰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자신이 피를 흘리는 충격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는 그런 환상으로 각자 자신을 보호한다. 베커의 말이 옳다면 우리가 불멸의 존재인 양 행동한다는 경이로운 사실은 결국 그렇게 경이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멸성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그 생각을 회피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발버둥 칠 뿐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급진적 사상가들은 자신의 필멸성을 철저히 의식하며 사는 삶이 훨씬 더 풍요로운 존재 방식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인생의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긍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낙관주의 숭배 자체도 사실상 불멸 프로젝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에피쿠로스는 만약 죽음 이후에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좋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우리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는 죽음이 아직 오지 않았고 죽음이 왔을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표현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두려움 가운데 가장 불합리하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사고가 일어날 위험은 전혀 없지 않은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공포 하나는 일종의 오류로 드러난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관련해 또 하나의 주장을 펼쳤는데 이는 대칭설로 알려져 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영원한 무지 상태는 공포에 사로잡혀 되돌아보지 않으며 죽음이 야기하는 영원한 무지 상태는 왜 두려워한단 말인가? 한 개인에게는 태어나기 전 역시 죽음과 똑같이 영원한 시간이며 무지 상태인데 말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것 때문에 상처 입을 걱정도 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이다. 우리가 필멸성, 그 궁극적이고 절대 피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진정으로 직시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모든 외적인 기대, 창피함이나 실패에 대한 온갖 두려움은 죽음 앞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고 정말로 중요한 것만 남는다. 긍정적 사고를 설파하는 구루들은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가 언젠가 연설에서 한 말을 가져다 썼지만 사실 잡스의 메시지는 그들이 전하는 핵심에 가한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제가 볼 때 자신에게 잃을 것이 있다는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벌거숭이입니다. 1817년 12월 당시 22살이던 시인 존 키츠는 런던의 드루워리 레인에 있는 왕립극장에 갔다. 그의 친구이자 비평가인 찰스 웬트워스 딜크도 그곳에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글쓰기, 특히 문학적 천재성의 본질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소호에 있는 극장과 햄스테드에 있는 그의 집 사이 어디에선가 키츠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며칠 뒤 자기 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 경험을 썼다. 편지에는 키츠의 전기작가 한 명이 세계 문학사의 시금석이 된 순간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어느 순간 문학에서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을 결정짓는 자질, 특히 셰익스피어에게 엄청나게 많았던 자질이 무엇인지 깨달았지. 그건 바로 부정적 능력이야. 불확실함, 수수께끼, 미심쩍음 속에 있으면서도 초조하게 사실과 이성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지. 행복에 이르는 부정적 경로를 따라 걸어온 우리에게는 그가 말한 내용의 요점이 익숙하게 들린다.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지 않는 능력은 때로 가장 가치 있는 재능이다. 행복에 이르는 부정적 경로는 다른 종류의 경로일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목적지다. 어쩌면 그 경로가 목적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지도 모른다. 이것을 말로 옮기기는 극도로 어려운 일이며 부정적 능력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로 너무 진을 빼지 말라고 충고한다. 중국의 현인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여행자는 계획에 연연하지 않는다. 목적지에 닿는 것만이 여행하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행복 강박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